월든 헨리 데이빗으로 지음, 강승영 옮김, 출판사 은행나무. 봄, 최빙 인부들이 넓은 면적의 얼음을 잘라내면 호수는 대체로 예년보다 빨리 얼음이 녹는다. 왜냐하면 추운 날에도 호수물은 바람 때문에 출렁거리며 주위 얼음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월든 호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낡은 외투 대신 새 옷을 입은 듯 호수에는 두꺼운 얼음이 새롭게 얼었던 것이다. 이 호수는 깊은 데다 얼음을 녹이거나 갉아먹는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근처의 다른 호수들처럼 빨리 얼음이 녹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월든 호수는 겨울 중에 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것은 여러 호수들이 그처럼 심한 시련을 준 1852년에서 1853년의 겨울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월든 호수는 대개 플린트 호수나 페어헤이븐 호수보다 일주일이나 열흘쯤 늦은 4월 초하루경에 녹기 시작하며 얼음이 맨 처음 얼었던 북쪽 물가와 얕은 곳부터 해빙이 시작된다. 이 호수는 기온의 일시적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 근처의 어느 호수나 강보다 계절의 절대적인 진행을 잘 나타낸다. 3월에 들어 심한 추위가 2, 3일만 계속되어도 다른 호수들이 해빙은 심히 늦어지게 마련이지만 월든 호수의 수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1847년 3월 6일에 월든 호수의 한가운데에 집어넣은 온도계는 화씨 32도, 즉 빙점을 가리켰다. 물가 근처에서는 33도였다. 같은 날 플린트 호수의 한가운데에는 32.5도였으며 물가에서 60m 안쪽으로 1피트 두께의 얼음 및 얕은 물속의 온도는 36도였다. 플린트 호수의 깊은 곳과 얕은 곳의 온도차가 이처럼 3.5도나 되는 점, 그리고 그 호수의 대부분이 비교적 얕다는 사실이 그 호수가 월든 호수보다 훨씬 빨리 해빙되는 이유를 제시해준다. 이 무렵 가장 얕은 곳의 얼음은 호수 가운데보다 몇 인치가 얇았다. 그러나 한겨울에는 한가운데가 가장 온도가 높았고 그곳의 얼음이 가장 얇았다. 그곳의 얼음이 가장 얇았다. 여름에 호숫가 근처의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다시피 3, 4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물가 근처의 물의 온도는 그보다 조금 안쪽의 물의 온도보다 훨씬 높으며 깊은 곳에서는 수면이 호수 바닥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다. 봄에는 태양이 공기 대지의 온도를 높여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태양의 열은 1피트 혹은 그 이상의 두께의 얼음을 통과해서 얕은 곳에서 바닥으로부터 반사되어 물을 덮게 하고 얼음의 아래쪽을 녹인다. 그와 동시에 태양의 열은 얼음을 위에서 직접 녹여 얼음을 울퉁불퉁하게 만들며 얼음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위아래로 팽창시켜서 얼음을 벌집 모양으로 만든다. 그 위에 봄비가 단 한 번만 내려도 얼음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얼음에도 나무처럼 결이 있어 얼음덩이가 허물어지거나 벌집 모양이 되기 시작하면 그 위치가 어떠하건 그 안의 기포들은 수면이었던 부분하고 직각을 이룬다. 바위나 통나무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있는 곳에서는 그의 얼음은 훨씬 얇으며 반사된 열에 의하여 거의 녹아버리다시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케임브리지에서는 나무로 된 얇은 연못에서 물을 얼리려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찬 공기를 물 밑으로 순환시켰으므로 위아래의 찬 공기와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부터 반사된 태양열은 이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한다. 한겨울에 내린 따뜻한 비가 월든 호수의 눈과 얼음을 녹이고 호수 가운데에 검은색 아니면 투명한 단단한 얼음을 남겼을 때 호숫가에 있는 5m 내지 그 넓이 이상의 흰색 얼음은
이 반사열 때문에 비교적 두꺼우면서도 잘 부서지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얼음 속에 들어있는 공기 방울들은 지별 렌즈처럼 밑에 있는 얼음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1년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매일 작은 규모로 호수 안에서 일어난다. 대체로 얕은 곳의 물은 아침에는 깊은 곳의 물보다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며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역시 빠른 속도로 온도가 내려간다. 하루는 1년의 축소판이다. 밤은 겨울이며 아침과 저녁은 봄과 가을이며 낮은 여름이다. 얼음이 울리거나 깨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은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1850년 2월 4일 추운 밤을 보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은 나는 플린트 호수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내가 도끼머리로 얼음을 치자마자 진이라도 친 것처럼 혹은 팽팽한 북을 친 것처럼 사방 몇십 미터에 소리가 울려 퍼져서 나를 놀라게 했다. 해가 뜬 지 1시간 후 언덕 너머로 비스듬히 비치는 태양 광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호수는 울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호수는 마치 잠을 깬 사람처럼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점점 더 시끄러운 소리를 냈으며 이런 상태가 서너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오 무렵에는 낮잠이라도 자는 듯 잠시 조용해졌다가 태양이 그 영향력을 거두어 들이는 저녁 무렵에 다시금 울리는 소리를 냈다. 기후가 알맞을 때 호수는 아주 규칙적으로 저녁 예포를 쏘고 난다. 그러나 대낮에는 깨지는 듯한 소리로 시끄러운 데다 공기 또한 탄력이 적기 때문에 호수는 완전히 그 울림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아마 얼음 위를 치더라도 물고기와 사양쥐들이 그 진동소리에 의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낚시꾼들이 말에 의하면 호수의 천둥소리에 물고기들이 놀라서 미끼를 물지 않는다고 한다. 호수가 저녁마다 천둥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또 언제 그 소리를 낼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날씨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호수는 돌연 천둥소리를 낸다. 이처럼 등치가 크고 차가우며 두꺼운 피부를 가진 것이 그토록 민감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러나 봄이 오면 반드시 새싹이 트듯 이 호수는 그 자신이 어떤 법칙에 순종하여 천둥소리를 내야 할 시점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대지는 살아있으며 예민한 돌기로 덮여있다. 아무리 큰 혼수라도 대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험관 속의 수은처럼 민감한 것이다. 숲에 들어와 사는 생활이 한 가지 큰 매력은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호수의 얼음은 마침내 벌집 모양이 되기 시작했으며 그 위를 건너려면 구두굽의 자국이 생겼다. 안개와 비와 따뜻해져가는 태양이 눈을 계속 녹이고 있다. 낮이 피부로 느낄 만큼 매일매일 길어지고 있다. 나무를 더 해오지 않더라도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큰 비는 피우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봄이 오는 첫 징조를 나는 주의 깊게 살펴본다. 혹시 다시 돌아온 어느 새의 노래소리나 줄무늬 다람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라도 들려오지 않나 귀를 기울여 본다. 다람쥐도 지금쯤은 겨울 식량이 다 떨어졌으리라. 우두척도 겨울이 보금자리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3월 13일 이미 유리울새와 노래참새와 티티새와 까치의 울음소리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얼음은 아직도 거의 1피트 두께를 유지하고 있었다.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어도 얼음은 눈에 띄게 물에 녹거나 강에서처럼 쪼개져서 떠내려가거나 하지 않았다.
호숫가의 얼음은 2, 3m의 폭으로 완전히 녹아 있었지만 가운데의 얼음은 단지 벌집 모양으로 되어 물이 질퍽할 뿐이었다. 6피트 정도의 두께로 발을 디디면 쑥쑥 들어갔다. 그러나 따뜻한 비가 내린 다음 안개라도 낀다면 얼음은 다음날 저녁까지는 완전히 종적을 감출 것이다. 안개와 더불어 마치 귀신에 훌려가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어느 해던가 나는 얼음이 완전히 녹기 불과 5일 전에 호수 중심부의 얼음을 건너간 적이 있었다. 1845년 월든 호수는 4월 1일에 완전히 해병되었다. 1846년은 3월 25일에, 1847년인 4월 8일에, 1851년은 3월 28일에, 1852년은 4월 18일에, 1853년은 3월 23일에, 그리고 1854년은 4월 7일에 얼음이 완전히 녹았다. 강과 호수의 얼음이 녹는 것이나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과 관계된 모든 작은 사건들은 계절의 차이가 심한 곳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얼음이 대포소리와도 같이 깜짝 놀랄 만큼의 큰 소리를 내며 깨지는 소리를 듣는다. 마치 강을 얽어매고 있던 얼음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 그 며칠 안에 얼음은 빠른 속도로 녹아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가도 대지의 진동과 함께 진흙 속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 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자연을 면밀히 감찰해 왔고 자연의 모든 활동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소년 시절에 자연이라는 배가 건조될 때 그 용구를 놓는데 조수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나이가 지긋했으며 서로 무드셀라만큼 장수하더라도 자연에 관한 지식을 그 이상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았다. 무드셀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969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러한 그가 자연의 활동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표시할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노인과 자연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으려니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노인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어느 봄날 그는 엽총과 보트를 갖고 오리 사냥이나 해보리라고 생각했다. 강 옆의 저습지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으나 강의 얼음은 다 녹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사는 서드베리에서 페어헤이번 호수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강물을 타고 내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페어헤이번 호수는 대부분이 단단한 얼음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날은 따뜻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큰 얼음덩어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페어헤이번 호수는 실은 호수가 아니고 콩구드 강이 갑자기 넓어져 호수처럼 된 곳입니다. 오리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는 보트를 호수 안에 있는 섬의 뒤쪽, 즉 북쪽에 감추어 놓고 자신은 섬 남쪽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오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섬 주위는 얼음이 15m 내지 20m가량의 폭으로 녹아 있었고 따뜻하고 잔잔한 물이 보였으며 물 밑바닥은 진흙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리들이 좋아하는 바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곧 오리들이 날아오려니 생각했다. 그곳에 1시간쯤 엎드려 있을 때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낡은 소리를 들었다. 그거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스럽게도 장엄하고 인상적인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굉장한 끝맺음을 갖게 될 것처럼 점점 부풀고 커져갔다. 무엇이 몰려오는 듯한 그 요란한 소리는 순간적으로 그에게는 큰 엄청난 새떼가 내려앉은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급히 총을 들고 일어섰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거기에 엎드려 있는 동안 호수의 큰 얼음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섬의 기슭으로 밀려왔으며 그가 들은 소리는 얼음덩이의 끝부분이 기슭에 부딪혀 긁히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만히 부서져 떨어져 나갔으나 나중에는 강하게 밀려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와서 섬 주위의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는 멎었던 것이다. 마침내 햇살은 직각을 이루고 따뜻한 바람은 안개와 비를 몰고 와서 눈 덮인 툭을 녹인다. 안개를 훑어버리는 태양은 향을 피우듯이 김이 모락모락 오른 젓갈색과 흰색이 교차된 풍경 위에 미술을 짓고 있다. 졸졸 흐르는 수많은 실개천과 개울의 음악에 흥이 겨운 나그네는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뛰어 건너며 이 풍경 속의 길을 간다. 개울들의 혈관에는 겨울의 피가 가득 차서 떠내려가고 있다. 내가 마을에 가려면 철로를 놓기 위해 산허리를 깊이 깎아놓은 곳을 지나게 된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얼었던 모래와 진흙이 녹으면서 그 깎은 곳이 양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보다 더 관찰하기에 흥미로운 현상도 없을 것이다. 적당한 재질로 이루어진 생생하게 노출된 둑의 수효는 철도가 발명되고 나서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현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둑을 이루고 있는 재질은 그 굵기와 색깔이 다양한 온갖 종류의 모래이며 대개는 약간의 진흙이 섞여 있다. 봄에 언딱이 녹을 때나 심지어 겨울에도 몹시 따뜻한 날에는 모래가 용암처럼 비탈을 흘러내리기 시작하며 때로는 눈을 뚫고 쏟아져 나와 전에 모래가 모이지 않았던 곳이 온통 모래천지가 되기도 한다. 무수한 작은 흐름이 서로 겹치고 뒤엉켜 일종의 혼성물의 양상을 띠는데 이것은 반은 흐름의 법칙을 따르고 반은 식물의 법칙을 따른다. 그것은 흘러내리면서 수분이 많은 잎이나 덩굴의 형태를 취하며 1피트 내지 그 이상 깊이의 펄프처럼 길쭉한 가지들의 더미를 이룬다.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나무 이끼 톱니 모양이나 열편 모양 또는 비닐 모양의 엽상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혹은 산호나 표범의 발톱, 새의 발, 뇌나 폐나 내장 또는 각종 배설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참으로 기괴한 식물로 그 형태나 색깔이 청동의 주주물 속에 모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것은 건축상의 장식에 흔히 이용되는 아칸서스의 잎이나 꽃상추, 포도나무나 담쟁이 덩굴, 기타 어떤 동물의 잎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건축용 잎사귀인 것이다.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는 미래의 지질학자들에게 수수께끼가 될 수도 있는 운명을 지녔다고 하겠다. 산허리를 깊이 깎아낸 이곳은 마치 어떤 종류의 동굴을 햇빛의 통째로 드러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모래는 독특하고 보기 좋은 윤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색, 회색, 누런색과 붉으스름한 색 등 여러 가지의 철분의 색깔을 함유하고 있었다. 흘러내리는 덩어리가 둑 기슭의 고랑에 도달하면 그것은 좀 더 납작한 몇 개의 가닥으로 퍼져나간다. 각기의 흐름은 반원통형의 모습을 잃고 점점 납작하고 넓어지며 수분이 많아짐에 따라 함께 흘러내려가서 거의 평평한 모래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속에 본래 식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드디어 도랑의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강어귀에 형성되는 것과 같은 모래톱이 되며 식물의 형상은 바닥에 생기는 물결무늬 자국 속에 없어지고 만다. 20피트 내지 40피트 높이의 둑 전체가 때때로 봄날 단 하루의 생물인 이런 잎사귀 무늬의 모래 분출로 뒤덮이는데 이 현상은 한쪽 또는 양쪽 둑을 따라 4분의 1마일까지 펼쳐진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이 잎사귀 모양의 모래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한쪽 둑은 아무렇지 않은데 맞은편 둑은 단 1시간 만에 그처럼 잎들이 무성한 것을 보면 왜냐면 태양은 한쪽 둑에 먼저 작용하니까. 나는 세계와 나를 창조한 그 위대한 예술가의 작업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다. 즉, 그 예술가가 아직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둑의 장난을 치기도 하면서 남아 돌아가는 정력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또 지구의 내장에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느낌도 든다. 왜냐하면 이 모래의 흘러넘침은 동물의 내장과도 같은 잎사귀 형상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모래 속에서도 식물의 입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기대감을 발견한다.